정시 플러스 단순학교 내신 교육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조국 장관 따님 뭐 그 문제 생기고 하면서 정시 플러스 단순학교 내신 입시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 오늘 새벽에 쭉 말씀 들으신 분들은 핵심은 딴 데 있구나 하고 느끼실 텐데 돈입니다. 결국 홍남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돈입니다. 증세예요. 투자입니다. 돈을 투입하면 수시제도를 관리 운영하는데 공교육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10원도 안 썼기 때문에 조국 장관 가족의 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김호창 선생님이 먹고 살 길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수시 시장이 생겼는데 왜 김호창 선생이 목동 대치동에서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학교에서 감당을 못하니까요. 학부형의 개인 투자에 의존하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얘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학 입시를 유화 그리는 실력으로 평가한다고 선언하는 거랑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 수시 제도라는 게 이 대학 입시를 유화 그리는 실력으로 평가한다. 딱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젤과 캔버스와 유화 물감을 학교에서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유화 물감은 안 사줘요. 그러면 돈 많은 애들이 유화 물감 사가지고 학교 바깥에서 졸라 그리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 수시 제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유화 물감을 안 사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조민 학생이 단국대 가고 막 거기 가서 하게 된 겁니까? 학교에서 10원 한 푼 주는 거 없잖아요. 그 제도를 도입하는데. 할 일은 안 하고 제도, 그러니까 이 제도에서 저 제도로 정시로 가면 정시로, 수시로 가면 문제가 없는 제도가 어디 있어요? 돈이 밑받침 되지가 않는데. 하프 가지고 대학 가는 거랑 같습니다. 하프를 얼마나 잘 듣느냐에 따라서, 진짜 제 친구 영남대, 음대, 완전 양아치가 아니고 날라리. 공부 정말 지지리도 못하고 대학 갈 비전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하루에 연애만 했거든. 근데 딱 6개월 첼로 해가지고 영남대 음대 갔어요. 딱 6개월 해가지고. 그 옛날에도 영남대 음대. 6개월 했는데 지가 해봤자 얼마 하겠어요. 6개월 음대 실기시험 치는데 이 실력이 얼마겠습니까? 정말 구렸겠죠. 근데 합격했어요. 왜 합격했는지 아세요?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악기상 하는데 합격. 너가 아버지 뭐 하요? 악기상 하는데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악기상 아들이 악기상 하는데 합격. 그런 거예요. 아침에 재밌네. 별의별 얘기를 내가 다 알아. 아침 방송 재밌죠? 그런 수시 제도라는 거예요. 국가가 일체의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초등학교 때도 왜? 초등학교 때 제가 얼마나 공적 마인드, 제도적 마인드가 있었냐. 초등학교 때 내가 왜 물감을 사가지고 가야 하지? 이걸 초등학교 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떤 애들은 수채화 물감 좋은 거 색깔 졸라 많은 거 이만큼, 나는 뭐 열 몇 가지 색깔 이런 거. 어떤 애는 막 수채화 그런데 이젤 막 갖고 오고, 난 스케치북에 이렇게 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크레파스 물감을 누가 제공해야 합니까? 학교에서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미술 교육을 하려면.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왜 학용품을 학생이 준비해야 됩니까? 그럼 미술 수업을 하지를 말아야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버럭 낸 거예요. 우리 딸내미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 파워포인트 제출하라고 할 때 제가 곧바로 학교에 전화한 거예요. 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인데 사퇴하세요! 이거 한 거예요. 응? 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제품인데 사퇴하세요! 그걸 한 거예요. 그거 어쩌란 거야? 어둠의 경로로 뭐 MS 오피스를 구하라는 거야. 파워포인트를 돈 주고 사라는 거야.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우리 집은 왜 전화를 했냐면 우리 집은 맥이거든, 맥. 컴퓨터,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가 다 맥킨토시예요. 근데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구해? 우리 집에 있는 건 키노트인데. 그래서 제가 딱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숙제 조건에 오픈 오피스 프로그램, 응? OPT 그거를 해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제출해라. 그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파워포인트로 제출하라고 숙제장에 활자화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깜빡 죽었어요. 막 사퇴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숙제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특정 회사의 미국 회사의 상용 제품에 대한 특혜입니다. 이것은 재정 부담을 각 가정에 주는 거고요. 오픈 오피스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시고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오픈 오피스,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고요. 자기한테 아무거나 편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으로 숙제를 제출하라고 숙제장에 쓰셔야 합니다. 할 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내가 정리가 된 거예요. 제가 뭐 이현재처럼 사퇴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기본 사고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왕자표 크레파스도 48색이 있고 뭐 색깔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부잣집 아들은 크레파스 색깔이 막 억수로 많은 거 갖고 가고 가난한 집 애들은 색깔 열 몇 개 있는 거 그거 사가고 그게 잘못된 줄을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럼 언제 학교가 그렇게 하고 학교에 비리가 많은데 그러면 전국의 가정에 국가에서 교육비 지원을 학용품 마련 비용을 학교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전국의 모든 학부형한테 다 쏴줘야 되는 거예요. 물감 살돈과 등등등 1년에 사용되는 부교재 구입비를 다 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빠 엄마가 삥땅 치는 문제 많은 엄마 아빠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에 비상으로 얼마 정도의 비율을 딱 준비해 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 전두환 때처럼 학력고사로 다 해야 된다. 참 답답한 소리예요. 학력고사가 왜 좋은 제도였냐? 왜 나 같은 사람이 서울대 갈 수 있게 했냐? 가외가 없잖아요. 가외가 없는 상태에서 학력고사 제도가 그나마 힘발을 발휘하는 거지. 가외가 있는데 학력고사 해봐요. 그것도 돈 많은 애들이 다 학력고사 쓰는 거예요. 쓸어요. 수능하고 학력고사만 그대로 놔두고 가외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시로만 다 뽑잖아요. 그럼 또 저는 또 최인호는 노나요. 월수금 그냥 강의 뛰는 거야. 라이브 안 하고. 얼마나 쉬운데. 하나의 시험으로 학력고사나 수능으로 1호나 하잖아요. 정시로. 역시 돈 많은 애들이 유리합니다. 지금 그나마 수시로 해놨기 때문에 수시 내신으로 해놨기 때문에 시골의 아이들이 서울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도가.
지금 시골 학교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수시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육제도 막 그 조민학생 막 그렇게 생겼을 때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솔직한 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국 장관 그 검찰 난리 와중에 정시 비율 확 높이는 정책으로 가셨잖아요. 똑같아요. 자영업자 대출 해주는 돈 많이 만들어서 경기 부양 안 하고 규제 철폐, 규제 완화로 제도를 바꿔서 경기 부양하는 거를 모색하는 거나 제도를 수시해서 정시 비율을 왕창 높이는 걸로 대응하는 거나 똑같아. 돈을 안 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나라 곳간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제도가 좋다, 저 제도가 좋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지금 제도가 그나마 잘 공교육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시골 종고, 시골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나마 서울에 있는 명문대 갈 수 있었던데 그것까지 없어진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더 나빠진 겁니다. 정시 비율 확대하느라고. 시골 아이들이 서울 명문대 갈 수 있는 길이 다 차단된 거예요. 정시 비율이 확장됨으로써 끝난 거라고요. 가장 서민 자제들이 최하 서민 자제들이 피해를 본 거라고요. 상위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었던 거예요. 결국 정시 확대는 중산층 상층부 학원에 액세스하기 쉬운 중산층 상층부를 위한 정책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가버린 거예요. 윤석열 검란을 겪으면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내가 참 항상 되치기를 당하고 결과가 이상해지고 말이야. 예, 그게 막 평등해진 것 같죠. 정시 교육하니까. 정시 비율 높이니까.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퇴보했죠. 그러니까 이번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복지체질 강화 찬스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대기업 위주 편성 체질 강화로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매일 밤에 씁쓸해한 거죠. 이번 기회에 복지제도 체질이 구조가 강화될 수 있나 천우신조의 역설적인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부풀어 있었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기미가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이게 정치만 알면 정당에만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은. 맨날 어느 입시 제도가 좋은가 정당에서 초청해가지고 포럼과 세미나를 하면 뭐합니까? 교육제도의 핵심은 기재부에 있는데 기재부와 국세청의 교육 문제 핵심이 있는데 교육부 사람들 맨날 모아가지고 어느 입시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참 가짜 나가지고 온갖 방송에 나와서 온갖 입시 전문가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잖아요. 제가 어떤 심정으로 받겠습니까? 콩 까는 소리하고 앉았네. 재정 투입을 안 하고 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큰 착각이에요. 훌륭한 직원들을
아무런 공정성 시비가 안 나오게 뽑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천편일률적 능력평가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그 직원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평가하는 대한민국의 회사가 어디입니까? 토익 점수로 직원 뽑지 않는 제대로 된 시험, 제대로 된 평가로 훌륭한 직원을 알아보고 뽑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삼성입니다. 왜 삼성입니까? 평가 방법 개발에 돈을 졸라 많이 썼거든요. 평가 방법을 독자적으로 자기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평가 방법에 투자를 했다고요. 삼성 시험이 따로 있잖아요. 일반 소기업은 그런 돈이 없죠. 그냥 토익 점수 갖고 오라는 겁니다. 토익 점수를 왜 갖고 오라 그러겠어요? 자기들 시험이 없으니까요. 정량화 시켜야 되니까. 면접 얼굴 한번 보고 대충 뽑고. 그럼 삼성이 뽑는 인재가 훌륭하겠어요? 구글이 사람을 뽑는데 구글이 자기 회사의 발전에 보탬이 될 직원은 자기한테 너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구글은 자기 회사 직원 뽑는데 돈을 얼마를 투자하겠어요? 삼성 거기 비교 견적도 그렇습니다. 인재 채용에 평가 방법에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장은 평가가 이미 됐잖아요. 주식수로. 회장은 주식수로 평가가 됩니까? 구글도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했어요. 뻘 평가 많이 하고. 구글이 항상 완벽하게 뽑았던 게 아닙니다. 잘못 뽑아가지고 막. 근데 그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돈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구글을 노리는 게 취업이 나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노리는 것보다. 학교 스펙이 모자란데 정말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 구글에 도전하는 게 나아요. 알아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명문대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검사들이 왜 그런지 알겠죠. 홍남기가 왜 그 모양인지 알겠죠. 다 이게 평가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행정고시 뽑아놓고 평생을 기재부를 하니 사법고시 붙고 난 다음에 평생을 검사를 하니 그 모양인 겁니다. 성찰과 능력과 지식과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뽑았는데 급하게 발전해야 되는데 관료제도가 발달되지 않고 관료 수요와 공무원 수요가 있는데 역사와 전통과 돈이 없잖아요. 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정성적 평가, 종합적 평가를 공무원을 뽑을 때 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시 제도가 생긴 겁니다. 한국은 엉터리 라이센스에 의해서 급하게 서구 제도를 흉내내는 식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질곡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 질곡을. 무늬와 모양을, 서구의 형식을 빨리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우당탕탕탕 하면서 택시도 마찬가지. 사립학교, 유치원, 라이센스, 일괄 라이센스 발급으로 근대제도의 흉내를 빨리 내면서 쫓아온 게 한국이에요. 그게 완전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기득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라이센스에 의해서, 일괄적 라이센스에 의해서
권력의 누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근대를 따라왔는데 그 질곡을 이제 온몸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라이브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평가의 중요성, 경쟁의 중요성, 종합평가, 정성적 평가에 대한 투자, 평가 방법론의 개발이 어찌 보면 한국 사회의 선진국 발전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다 라는 겁니다. 그걸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시도된 게 라스쿨이에요. 그거를 옛날 전두환식으로 학력고사 하자는 사람들이나 사법고시, 결국은 러스쿨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해법을 갖게 됐어요. 러스쿨 제도의 도입 자체는 좋죠. 근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딱 잡아냈어요. 사법고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어요? 러스쿨 문제가.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을 외면하고 또 손 안 대고 코 풀라 그런 거죠. 답 나옵니까? 답 나옵니까? 모든 문제가 똑같죠. 그죠?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는 확실히 이해됐죠. 법조인을 그런 식으로 양성해야 되는 게 맞죠. 한 방에 사법고시가 아니고. 뭐예요? 국립 로스쿨을 만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투자도 각 사립대학에서 알아서 하고 비딩 붙이고 국가는 학비는 애들한테 받아서 해라. 한 방에 보이죠. 로스쿨 제도가 좋으냐 사법고시 제도가 좋으냐라는 논쟁은 개작 같은 논쟁인 거예요. 개작 같은 논쟁인 겁니다. 국가가 기숙사까지 갖춘 로스쿨 하나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왜 발상을 못해요? 기재부가 돈 쓰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건데. 이 제도 뭐 로스쿨 제도와 사법고시 제도 어느 게 더 우월하냐 그따구 얘기가 얼마나 가평작 같은 얘기인지 이제 느낌이 확 오시죠.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애초에 그 얘기 자체도 없었잖아요. 아 열받아 씨. 사람들이 이상한 논쟁 구도에 자꾸 외국이 무슨 유럽을 보세요. 유럽 아예 대학 학비가 없는데 경찰대학이 있는데 그게 왜 불가능해요? 로스쿨 미국 제도를 땡겨와서 그런 거잖아요. 미국 제도를 땡겨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유럽 대학은 다 일단 대학 학비가 무료고 법관 되거나 검사 되는 것이 논하는 특별한 스포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법대 나와서 그냥 평범하게 변호사 시험 치면 되는 거잖아요. 미국과 같은 로스쿨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공적 투자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사적 투자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사학재단 간의 싸움에서 국민들이 싸움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사학재단이 이기죠. 그 문제를. 원래 개념적으로는 공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과 요구, 사적 투자의 기회를 한 방에 확보하려는 사학재단들의 로비와 요구 사이에서 팽팽한 싸움이 붙었어야 되는데 이쪽이 요구할 생각을 아예 안 했으니까 야들이 다 먹는 거지. 엉뚱한 적폐청산하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엉뚱한 적폐청산으로 바빴기 때문에. 그 제도가 도입될 때 아무도 시민들이 거기에 힘을 모아서 안 했잖아요.
오늘 뭐 앞뒤가 다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돈 쓸 생각을 안 하고 세금 걷을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일 확실한 방법. 돈 쓸 생각을 안 하고 그 쓸 돈을 만드는 세금 올리는 생각, 증세 생각을 안 하는 딱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다 꼬이는 겁니다. 그럼요. 모든 게 다 돈이죠.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흐름과 분배에 관한 의견들과 계획들의 경합의 이건을 그 얘기를 제가 왜 강조하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꼬이는 이유는 정세를 겁내서 그래요. 정부가 커지는 것을 겁내서 그래요. 정부가 돈 쓸 생각을 하고 그 쓸 돈을 증세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다 대학 무료로 갑니다. 쓸데없는 대학은 다 정리하고 제대로 된 대학 다 무료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독일은 뭐 무슨 천국이랍니까? 우주에 있는 나라입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가들이 뭐 우리보다 뭐 특별히 뭐 우리나라 GDP로 충분히 가능한 거를 관념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관념이 잘못돼서. 증세를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복지를 위한 복지의 국가를 통한 복지의 공동 구매로 사람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그걸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은 거기입니다. 증세의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2017년) (2016년)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논쟁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때 문재인 후보가 옳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는 모든 걸 법인세로 몰았습니다. 사실은 법인세만으로 복지 재원 모자랍니다. 모든 문제를 법인세로만 부자 기업 세금 많이 올리는 걸로 다 몰고 문재인 후보를 약간 적폐 취급했어요. 근데 문재인 후보가 올바르게 답을 했는데 인기가 없었어요. 국민 조세 부담률을 1%만 올려도 저도 그거 사실은 많이 깠는데 네. 국민 조세 부담률을 1%만 올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스탠스가 올바랐던 거예요. 증세를 해야 되는데 결국 못했어요. 그것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네. 국민 조세 부담률을 지금 우리나라가 채웠네요. 공약대로. 그거는 채웠네요. 국민 조세 부담률 추이 보세요. 그때 18%였나 해가지고 이거를 1%만 올려도 이랬거든요. 보세요. 자, 오늘 통계 많이 본다. 이현명님, 푸에돈 완독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20% 채웠잖아요. 20% 채웠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자기 공약을 실현하신 거예요. 조세 부담률 20%까지 올리는 거. 훌륭한 대통령이죠. 근데 안 썼잖아. 왜 40조의 초과 세수가 생겼는지 이제 앞뒤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의 공약대로 국민 중과세, 중복지로 가기 위해서 조세 부담률을 올렸어요. 기재부가 세출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40조가 남죠. 답이 딱 나오잖아. 이 모든 그래프 안에. 조세 부담률을 올린 목적을 까먹은 거야. 조세 부담률을 증세로 용기 있게 방향을 잡았는데 증세를 하는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경기를 부양하고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세를 했는데 예, 증세를 하고 안 써버리니 경제가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경기를 승수 효과를 노려서 루즈벨트처럼 승수 효과를 노려서 케인즈의 가르칩니다. 승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세금을 써야 그 혈액 필터처럼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돈이 돌아야 그게 자원의 흐름의 재조정이잖아요. 자원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의 재조정이 시장에 맡겨지지 않고 세금으로 심장 혈액 필터처럼 세금 정부라는 심장으로 갔다가 오심실 오심방 돌아가지고 피가 깨끗해져가지고 이 피가 가야 할 대로 가는 그건 자원의 분배가 달라지잖아요. 정부가 없고 자원의 분배가 결정되면 자원의 분배가 균형을 잃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되돌려주기 위해서 이 뭡니까 콩팥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피를 걸러서 가야 할 곳에 피를 보내주는 그게 국가와 정부가 하는 역할인데 피를 가져가기만 하고 안 쓴 겁니다. 어디에도 안 갔어요. 40조가 2년 동안 어디서 잘못됐는지 느낌이 딱딱딱딱 오실 겁니다. 증세까지는 좋았는데 돈 먹는 하마 돈을 먹고 안 뿜는 하마 예. 돈을 먹고 물을 먹고 안 내놓는 하마 때문에 기재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그거는 제가 만들어낸 좋은 말이 아니고 원래 정치학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거시경제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적절한 세금의 재분배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자원의 재분배 역할을 정부가 맡는 거라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까먹는 거지 자꾸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걸. 원래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세금을 걷느냐. 왜 세금을 걷느냐. 그렇게 쓰려고 하는 그게 정부예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정부가 그런 일도 하면 좋다가 아니고 원래 그거 하라고 탄생한 게 정부예요. 그래서 정치의 본령이란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경제학 교과서, 정치학 교과서에 의거해서 제가 재해석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치의 본령이란 자원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에 관한 의견들과 계획들의 경합이다라는 제 얘기가 국회까지 아우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까지 아우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부가 어떻게 그것을 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가 겐세이를 하는 것이 상권 분립 아닙니까?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는 것이죠. 정치의 본령이란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에 관한 의견들과 계획들의 민주적 경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민주적이라는 경합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비민주적인 경합을 민주적 경합으로 바꾸는 것만 몇 년 씨불나게 막 하다 보니까 왜 경합했는지를 까먹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 경합하는지를 까먹어. 민주적 경합이 되도록 하는 투쟁만 하다 보니 경합을 안 해. 이해되세요? 우리의 지난 민주주의 확보 투쟁이라는 것은 원래 정치의 본령은 이건데 본령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본령에 가기 위한 규칙을 가지고 사회의 규칙을 확보하는 투쟁을 하느라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본령에 갈 시간이 없어요. 하도 엉터리 비민주적인 정당 세력이 있으니까 본령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데만 해도. 민주적 경합으로 가기 위한 투쟁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경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경합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해야 될 일을 까먹는 거예요. 정치의 본령을 놓치는 거예요. 정치권도 정치의 본령을 놓치고 지지자들도 정치의 본령을 놓치는 거예요. 게임의 룰과 관련된 싸움을 하느라고 경합의 룰을 갖고 싸우느라고 경합을 못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정치의 본령이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게 이번에 드러나는 거죠. 너무 오래 싸워가지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너무. 근데 그게 의의가 없지 않아요. 뭐 이제 대비시키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일본 애들이 저 모양 저꼴이잖아요. 결국은 정치의 본령으로부터 멀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얘들은 경합의 규칙을 확보하는 투쟁도 안 했어요. 일본 애들은 민주주의 경합의 본령, 경합의 룰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도 안 해버리니까 본령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저런 마스크 사태가 터지고 결국 사회 경제적 흐름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본이 완전히 길을 잃은 거죠. 우리는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아, 후반부에 오늘 아침 방송 좋네. 역시 예열하는데 오늘은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방송 예열하는데 한 6시간, 7시간 걸렸네. 제가 철학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제도는요. 아씨 이런 제도가 없으면 세상 꼴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이해되세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제도와 일본에 존재하는 것은 상권 분립이든 각종 법령이든 간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 사회가 아작이나겠구만 해가지고 만들어낸 제도가 한 개도 없어요.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다던데 해가지고 그대로 다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왜 하는지를 다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의 99.99%가 이걸 왜 하지가 없어요. 한국과 일본에서 하는 건. 그냥 이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둑으로 치면은 정석을 배울 때 길이를 모른 채 정석대로 두는 거랑 같아요. 날일자 걸침, 그럼 날일자 받기.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 그냥 정석책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바둑 초짜들은 화점에 왜 두는지를 몰라요. 화점 정석이 있잖아요. 그죠? 4에 딱 두는 화점에 두는 길이를 모른 채 그냥 남들이 화점에 두니까 두는 거야. 남들이 날일자로 걸치니까 걸치는 거예요. 그게 한국과 일본의 제도예요. 근데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알아가는 거죠. 아, 검찰이라는 게 경찰을 억제하려고 생긴 게 검찰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왜 어떤 순서로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검찰이 왜 있는지를 몰랐어요. 윤석열 덕분에 검찰이 왜 검찰이 뭐 하는 조직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원래 경찰이 먼저 있었구나, 야. 경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엉망진창으로 권력을 남용해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거. 이렇게 탄생한 게 검사로구나, 야.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수사, 기소가 같이 있으면 큰일 나는구나, 야. 근데 뭐야, 이거. 왜 검찰한테 수사, 기소가 다 있는 거야? 이거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것들이 이유도 모르고 따라하는 화점 정석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의 모든 것들이. 왜 국회가 왜 있지? 이걸 생각을 안 하니까 국회를 불태워버려. 국회의원들 다 죽여버려. 국민 소환제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이번 국회의 뭐 첫 개혁 과제가 뭐라고? 국민 소환제라고?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국회를 도저히 안 돼갔구나. 국회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국회를 만든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의회를 도저히 안 돼갔구나 이러면은 세상이 안 돌아가겠구나 해가지고 의회를 만든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냥 의회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국회의도 국회의사당 불태워버리고 막 국회의원 수 줄여라, 세비 깎아라, 그런 얘기가 제도의 근본적인 철학과 역사적 배경과 탄생 이유를 생각함이 없이 제도만 수입했기 때문에 엘리트층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똑같이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야. 왜 그걸 의회라는 게 탄생했는지. 아이고, 아침 될수록 내가 더 열강을 하네. 답답해가지고. 이재님 말이 일리가 있어요. 180석 되니까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결국은 민주당 안에 민주당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이 해결 방법은 180석이 되었을 때 민주당을 원 유니트로 생각하는 순간 해결 방법이 없어요. 민주당 안에 당이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민주당 안에 야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갈라치기라고 떠드는 자들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그거를 원 유니트로 놔두면 안 돼요. 민주당 안에 야당을 만들어야 돼요. 왜? 민주당 바깥엔 야당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실상. 민주당은 바깥에 무슨 야당이 있어요? 더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미래통합당 야당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가 당원 게시판 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참여예요. 그렇습니까? 미래통합당은 야당이라고 볼 수가 없죠. 특히 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협치 같은 생각하지 말아라고 파란 시민들이, 파란 지지자들이 야당과의 협치는 꿈도 꾸지 말아라고 정성호 의원한테 거의 테러에 가까운 공격을 하잖아요. 원내대표번에 나오시는 정성호. 무슨 야당과의 협조야, 아이씨, 야당 협치 같은 소리하고 나자빠졌네. 전부 목소리를 높여서 성토했죠. 수많은 파란 지지자들이. 근데 협치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4월 30날부터. 한국산업은행 법안 수정안, 국가기관산업안정기금 40조 원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조항, 법률 조항. 협치 벌써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거를 협치하지 말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네. 협치는 이미 잘하고 있어요. 협치하지 말래매요. 협치 잘하고 있는데. 협치 잘하고 있는지 협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국민들은. 40조 원의 나라 돈을 꼬라박는데 대기업들한테, 대한항공 같은데 고용유지 조건이 느슨해요. 그래서 그 법안이 제안된 다음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필리버스터와 의사진행 방해와 그 법의 통과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야당의 발목 잡기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스무드하게. 너무나 스무드하게 그냥 대한항공이 돈 준다는데, 대한항공에 돈 주는 법안이라는데 뭐 미래통합당이 뭐 조용히 그냥 땅땅땅 슉. 그게 4월 30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날 통과된 거예요. 3차 추경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4월 30날 통과됐죠. 같은 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뭐 주고받기라서 그랬는지, 주고받기가 오는 게 미래통합당이 그냥 불감청 고소원이지. 40조씩이나 동원해서 대기업한테 공적 자금을 쏴주는 건데요. 산업은행 통해서, 국책은행 통해서. 불감청 고소원인 거죠. 뭐 어차피 자기들이 뭐 집권 여당에서도 할 건데 뭐 그거 하니까 그냥 이걸 뭐 서로 불리하고 유리해야지 뭐 주고받고란 말이 가능한데 이거는 뭐 그럴 것도 없어요. 대기업에 돈 주는 법안인데 뭐. 근데 조건을 1조 원을 투입하면 1조 원만큼의 주식에 대한 요구권과 경영 참가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이. 대한항공이 1조 원은 5조 원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출자잖아요. 출자.
그 1조 원이나 5조 원만큼을 출자로 주식으로 바꿔서 경영 개입을 국유화에 가까운 경영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 액수의 20%까지만 출자. 법률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20%까지만. 20%까지만. 1조를 쓰고 1조의 영향력을 발휘 못하게 20%만. 그러나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포부를 밝히실 때에는 저는 100% 되는 줄 알았어요. 박수 쳤어요. 그거는 절대 잘하는 일이다. 조건부 공적자금 투입,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조건부 투입, 사회의 이익의 환원, 이번에 1조 원 투입해가지고 나중에 돈이 이익이 나면 이거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거, 좋은 말 그날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저렇게 조건을 붙이니까. 옛날 IMF 때랑 다르구나 했는데 막상 엑셀에 가가지고 한국산업은행법 수정안 4월 30일 통과된 걸 보니 1조가 20%로 쪼그라들어서 2천억이 되어서 경영 출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입맛이 얼마나 시금틀틀이 하겠습니까? 들떴던 내가 쑥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하는 방송도 신문도 없어요. 그죠? 이런 얘기하는 방송도 신문도 없고 채널 TV밖에 없어요. 조원태가 다 먹는 겁니다. 그 돈을. 아이고. 언론에 나오긴 나오죠. 조용히. 그걸 사사시 찾아서 보던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지. 언론에 나와요. 조금씩 이런 내용이. 나 같은 놈이 눈에 불을 켜고 그런 뉴스를 찾아다니니까 알게 되는 거지. 제가 무슨 국회에 무슨 뭐 도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맨날 언제 들여다봅니까? 그런 뉴스만 불을 켜고 찾아봐서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말씀드리는 거죠. 저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뉴스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열받으시죠? 근데 뭐 우리만 아는데 뭐. 결국은 제가 맨 처음에 3월 10일에 시작할 때도 공적 자금 투입되는 것도 보실 겁니까? 라고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양적 완화도 안 하면서 일본식 돈 쓰기를 하는 거죠. 공적 자금 투입되는 걸 또 보시겠습니까? IMF처럼. 그러면서 3월 10일에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공적 자금 투입되잖아요. 40조 자금을 세팅하고 지출될 때까지 얼마나 스무드하고 빠르게 진행됩니까?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던 일이니까요. 하던 일이니까 하는 거죠. 너무 쉽게 잘 유능하죠. 일체 행정 혼선이 없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줄 때처럼 행정 혼선과 이랬다 저랬다 유보적이었다 뭐 혼동이 없어요. 국민들한테 알릴 때도 헷갈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왜? 하던 거니까. 항상 하던 거니까 너무나 유능한 거예요. 안 하던 거 할 때는 무능함이 표출되는 건데.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주는 건 안 하던 거니까 각종 디테일에서의 무능함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공적자금 투입하는 건 언제나 하던 거니까 그냥 싹 유능한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리게 받아들여야 될 사실은 협치는 이미 수월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쓰라리게 받아들여야 할 사실. 협치는 이미 시작돼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단지 정치주의적인 검찰개혁 이런 부분에서 터프하게 싸움이 벌어질 뿐이죠.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흐름과 분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의 본령이 그건데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에 관한 의견들과 계획들에 있어서는 협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뭐 반박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불편해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야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를 문제 제기할. 왜 20%밖에 안 하냐고.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은 국회의원이 만든,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률의 70%는 정부 입법이라고.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쪽수가 너무 적으니까요. 300명으로는 국가 수요에 맞는 능력을 갖춰서 법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은 누가 만든 법이겠습니까? 정부 입법안입니다. 그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민주당원들이 없었던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었던 겁니다. 20대 국회에서. 결론이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20%. 하다못해 70% 해야 된다. 아무도 얘기 안 한 거죠. 브레이크가 안 걸린 거예요. 법안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능사가 아닙니다. 법을 브레이크 거는 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정부에서 제출한 건데 여당이 반대하려니까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인데 여당에서 반대하려니까 모양이 이상해서 가만히 있었죠. 야당은 이게 웬 불감청 고소원이 올시다. 40조를 이렇게 느슨한 조건으로 대기업에 제공해 준다니. 다 땅. 그렇게 된 거잖아요. 씁쓸한 실제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입법 없었다고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던 그 목소리들이 어디에서 포인트를 놓쳤나. 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 법을 만들어지는 법을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요. 국회라는 제도가 왜 있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모르니까 싸잡아서. 그래서 뭐 문재인 후보가 의원 입법이 하나도 없는 건 아무 나쁜 점이 아니에요. 법을 감시하는 게 더 중요한 역할인데 법 몇 개 만들었다고 무슨 훌륭한 국회의원이고 나쁜 법 만드는 걸 안 한 거잖아요. 네. 법을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처럼 자기가 법 잘 만든다고 법 잘 만드는 의원이 훌륭한 의원인 것처럼 말하는 생각에 저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까기로 법에 시비 잘 거는 사람, 그런 국회의원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법은 필요하죠, 배배님. 법인 여러 가지 종류의 법이 있으니까요. 있는 법 잘 지키죠. 있는 법 잘 지켜요. 방금 만든 산업은행법 잘 지킬 겁니다. 법이 별의별 법이 다 있잖아요. 경제에 관련된 거, 세금에 관련된 거, 5만 가지. 형사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 지은 놈 때려치기, 감옥에 쳐넣는 법은 법 전체의 아주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법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에 관한 법률이에요. 대부분의 법률은. 그런 법은 잘 지킬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힘들지만 오늘 방송도 그래도 보람이 있다. 양적 흥행은 안 돼도 요즘 방송의 질적 흥행은 잘 되네. 아니 뭐 누구 박주민 의원 디스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는 정치의 본령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큼 독설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하기도 싫은 독설입니다. 야당과의 협치 꿈에도 꾸지 마라. 180석을 그러라고 줬는지 아니? 라고들 말씀하시지만 정치의 본령인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에 관한 결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이미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그 부분을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도 뭐 현실은 별로 뭐 흡족치 않게 흘러가지만 현실이 뭐 언제 흡족하게 흘러갑니까? 근데 오늘 우리 함께 검토해 본 내용은 알짜배기가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희망은 있다니까요. 민주당 내에 나 같은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가셔서 당 균형재정론자들 확장재정론자들이 정부 균형재정론자들보다 우위에 서야. 제가 써드릴게요. 이거를 당원 게시판에 가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 가로 안에 홍남기 해찬들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이거라도 해야지 뭐 우리가 못 자겠어. 깜짝 놀랄 겁니다. 뭐야 이거. 저 게시물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당원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다른 당원들도 이거 뭐지? 일단 시비를 걸기에 말이 좀 어려워. 시비를 걸렸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시비를 잘 안 걸 겁니다. 다른 당원들도. 당이 좀 놀랄 거예요. 저게 각각 이해찬, 홍남기에 해당하는 얘기죠. 쫙 쓰세요. 똑같은 문구를 쫙 게시판에. 그래서 우리가 비례정당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례정당 결국 만들었잖아요. 요상하게 탄생해서 좀 그랬지만 어쨌든 비례정당 쪽으로. 그때 참 답답했어. 우리가 너무 착해서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데, 그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데, 그죠? 아쉬운 게 자기들이지 라는 마인드로 그때 가만히 있었어도 되는데, 어차피 비례정당 안 만들면 지들만 손해인데 뭐 가만히 있지. 아이고. 하여간 저 확장재정론자나 균형재정론자나 둘 다 멋있는 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시비 거는 사람 없을 겁니다. 캡처하세요. 캡처. 딱 캡처해가지고. 예. 아마 당 지도부에서 오잉? 어떻게 알았지? 그럴 겁니다.
이해찬 대표 깜짝 놀랄 거야. 어이? 어떻게 알았지? 앞에 그것도 써. 정치의 본령은 그것도 써. 정치의 본령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에 관한 의견들과 계획들의 경합의 이권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걸 그대로 그냥 뿌려요. 다음 게시판에. 그렇지. 파란 장미 또 시작했군. 이렇게 느낄 거야 아마. 발언자 색출 안 할 겁니다. 최인호구만 그럴 거예요. 또 최인호가 또 했구만 그럴 겁니다. 이건 뭐 언어가 누구 죽여라 뭐 누구 잘라라 그런 게 아니잖아. 최고위의 생각을 지지한다는데 뭐 댓글에 최고위를 욕하는 당원들이 당 지지자들이 하도 많아서 정부 지지자들이 많아서 힘내라고 하는 거니까 좋아하죠. 최고위 생각을 최고위 워딩을 지지한다는데 이게 또 최인호구만 그럴 거예요. 재밌다. 이런 거라도 해야지 뭐. 타겟은 선수 뽑는 것부터 하나씩 하는 겁니다. 바둑이 40집 밀리잖아요. 그러면 대마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한 수씩 선수 뽑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선수만 계속해서 한 집씩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답이 안 보일 때는. 그렇다고 돌 던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돌 던질 수는 없을 때는 한 수씩 선수 뽑아서 한 집씩 반 집씩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판세가 많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대마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여러분만 믿고, 그렇죠. 타겟. 떡수를 안 들 수는 없어요. 인생에서, 정치에서. 떡수는 반드시 나옵니다. 떡수 다음이 중요해요. 어차피 쟤도 떡수 둘 거거든. 상대방도 떡수 둘 거고 나도 떡수 두는데 거기서 타겟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타겟을 잘하면 돼요. 그런 생각으로 실수 연발을 깜부라치 하면서 사는 겁니다. 차근차근 한번 해나가 보자고요. 재밌잖아요. 알차고. 오늘 아침 방송, 밤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폭시키지 않은 유튜브 측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